이지혜 시네 토크.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다면 영화 한 편 함께 해보시죠. 문화시대가 여러분 위해서 주말에 볼만한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남들은 보통 주말에 영화 보는데 영화가 직업인 분은 주말에 뭐 하시나요? 저도 재미없게도 영화를 봅니다. 주중에도 영화 보실 거 아니에요? 주말에는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일과 상관없는 그런 영화들도 보고 OTT 시리즈도 보고요. 네, 너무 재미가 없네요. 특별한 걸 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그럼 주말에 보고 싶어서 보는 영화는 뭡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일렉트릭 스테이트라는 이제 N사 OTT에서 공개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순위도 높고, 네. 그 어벤져스 시리즈로 이제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루소 형제의 신작이에요. 네. 그 여기 미술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주말. 네. 봐야 되는 걸 봐야 되는 게 주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작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아카데미 시상식이요. 네. 참 여러 가지 평이 있는 시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세계 최고의 시상식 아니냐라는 네. 사람도 있고,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주말의 명화의 아카데미 그게 항상 나왔거든요. 그게 있는데 또 봉준호 감독님이 야, 이건 저 동네 시상식 아니냐. 그죠, 로컬 영화제다. 네. 라고 말해서 이제 뭐 아카데미 시상식 측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잔잔한 충격을 줬었죠. 충격을 줬죠.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생각해보면 봉준호 감독님 말씀대로 로컬 영화제가 맞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예.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그 영화 산업을 이제 기리는 그런 시상식인데, 네. 올해 벌써 이제 97회가 된 만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00주년이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 오. 이렇게 꾸준히 이어왔던 시상식이고, 네. 아카데미 회원들이죠. 이제 사회법인인 영화예술 아카데미 협회의 회원들이 이제 수여하는 상이고요. 네. 그 협회 회원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 회원들이 각 부문에 투표를 해서 이제 수상자를 가리게 됩니다. 시상제나 시상식이나 영화제는 다 자기들의 어떤 그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이런 영화를 지향해, 뭐 이런 영화가 예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카데미는 뭔가요? 아카데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족주의, 미국 중심 그런 영화들을 선호해 왔어요. 네네. 2000년대까지의 이제 수상작들, 작품상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이제 2000년대 들으면서 그 기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화들만 옹호한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제 2015년, 16년 들어서 이 비판이 굉장히 거세져요. 이때 주요 수상 부문, 특히 연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백인들이 후보에 오르고 또 수상도 백인들만이 가져가는 그런 백인들만의 잔치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SNS상에서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이 해시태그 운동이 굉장히 불붙듯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계속 제기되어 왔던 오스카의 보수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제 SNS라는 이제 신기술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힘이 구심점을 갖게 되었죠. 네. 그래서 아카데미 측에서는 이제 시상식의 흥행과 시상식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2017년에는 문라이트라는 흑인 소년의 성장담을 그린 독립영화를 작품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양성에 대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 또 좋은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이제 2020년에 기생충으로 주요 부문을 모두 휩쓰는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때 2020년에 굉장히 이 시상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그런 부문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대착오적인 상 이름이잖아요. 영어가 중심이고 네네. 외국어는 따로 우리가 시상을 하겠다. 라는 그런 기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는 이제 국제 장편 영화상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근데 뭐 로컬 시상식이라고 생각하면 외국어 영화상이 사실 말이 되죠. 근데 그걸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인 거죠.
벗어나기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외국어 이거 하나만 했다고 뭐 이렇게 벗어나기에는 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룡 영화생 뭐 우리나라도 많은 영화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제가. 네. 그 지역 영화제죠. 우리는 그쵸. 당연히 한국 영화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동남아 영화나 유럽 영화를 하나를 상 준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다른 것은 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작품상에 이제 네. 많이 그 작품상의 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됐는데 최근에는 인종, 여성, 소수자 이런 인물들에 대한 재연을 하거나 이들이 제작진으로 참여한 영화라야만 이제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네요. 네, 그만큼 자신들이 이제 어떤 한계 보수적이고 로컬이라는 한계를 좀 영화로 작품상의 후보들로 좀 이렇게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00년 이후에는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그 결과로 2025년 올해 수상작 네. 중에서 화제가 된 작품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 굉장히 시상 결과에 많은 주목이 받았어요. 이 오스카 레이스 초반에는 에밀리아 페레즈라고 네. 이제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이제 영화가 굉장히 가장 많은 부분에 후보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했던 조건들에 굉장히 부합하는 영화이거든요. 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이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의 중심인 수장이 자신이 여성이 되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트랜스 여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다룬 영화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와 인종, 여성, 다양한 다 이제 나오네요. 네. 가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실제 트랜스젠더 여성이 소피아 아르콘이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전에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빠르게 이제 오스카 레이스에서 이제 좀 탈락을 한 셈이 되었죠. 그리고 같이 이제 작품상을 겨뤘던 후보들이 아노라, 브루탈리스트, 콘클라베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네. 막상 이제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는 브루탈리스트와 이제 콘클라베 아노라가 작품상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각축을 벌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상식의 주인공은 아노라에게 쏠렸죠. 작품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편집상, 각본상 주요 부문을 다 휩쓸었고요. 이렇게 된 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작품 자체의 힘도 있지만 이 아카데미라는 것이 정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수상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브루탈리스트가 굉장히 작품상이나 감독상 후보로 강력했는데 나무주연상과 촬영상, 음악상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브루탈리스트의 AI 기술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네. 배우들의 헝가리어 억양이라던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건축가인데 건축물 같은 것들을 AI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AI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아카데미 회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작가나 배우 또 할리우드 산업의 중심이 되는 이 작가나 배우들이 AI를 영화 산업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의 이제 생계가 위협받는다. 영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할리우드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파업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영화에 썼다. 이러면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반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브루탈리스트도 그렇게 이제 영화 외적인 이유로 좀 이제 빛을 잃었고, 그래서 아노라에게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렸던 그런 시상식입니다. 그렇군요. 아노라 입장에서는 경쟁작들이 알아서 네. 떨어져 나가준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 좀 제일 재밌게 보신 영화는요? 네. 각색상을 받은 콘클라베인데요. 제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재미면인 측면에서 제가 작품상 후보작들을 다 봤는데 1등으로 꼽고 싶은 정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으면 손에 땀을 진다고 하잖아요. 오랜만에 그 경험을 했던 영화였어요. 아, 그래요? 네. 콘클라베가 교황 네. 선출하는 그 회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 중세에는 교황의 파워가 막강했기 때문에 이 콘클라베에 정말 온갖 종류의 그렇죠. 정치질들이 다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래도 그거보단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콘클라베
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소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질이라는 것이 네. 여전히 대단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겁니까? 일종의 정치 스릴러물이기도 해요. 네. 이 콘클라베가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추기경들이 현재 교황이 선종하고 나서 모여서 이 방에서 그 다음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나가지 않고 격리가 되죠. 그 격리된 닫힌 공간 안에서 이 추기경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지, 또 누가 추기경이 되고 싶어서 나서는지. 왜냐하면 추기경들이 모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성직자지만 가진 신념이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계파도 있고, 누구는 진보파고, 누구는 보수파고, 있죠. 또 국가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또 나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기경들 사이에서도 이제 권력 다툼, 알력 다툼이 생겨나고, 이걸 관장해야 되는 이 단장이 선출이 돼요. 추기경 단장인데, 로렌스라는 이 단장이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선거를 총괄하고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 선거를 끝마치려고 고군분투를 해요. 그런데 정치질이죠. 누군가가 될 것 같아요. 유력한 후보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 후보들에 대한 투서가 막 날아오기 시작해요. 이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네. 비리와 음모, 암투가 정말 이렇게 활약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서 로렌스가 그 투서의 어떤 진실을 찾아가고, 또 실제로 성직자들이 로렌스 찾아와서 비밀을 알려줄 게 있다. 단장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고 자꾸 찾아와서 그 오래된 비밀들, 다른 사람들의 상처들, 약점들을 막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로렌스는 정말 경기를 일으킨 알고 노릇인 싶지 거예요. 않은 많은 네. 것들을 알게 되는군요. 나는 그냥 이걸 무난하게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추기경들이 다가올 때마다 오지 마라고 이제 손사래를 치게 되는 과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과연 누가 마지막에 추기경으로 선출될 것인가 정말 지켜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게 마지막 콘클라베가 전원 동의해야 되지 않나요? 전원 찬성?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과반수 이상이면 네네네. 되나요? 그러니까 토론의 토론을 거쳐서 그쵸.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제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천주교 성직자라고 생각하면 없을 것 같은 이 협잡들이 일어나는군요. 그들도 어쨌든 인간이니까요. 네. 네. 이게 참 교황을 뽑는 선거 콘클라베 이러면 엄청 엄숙하고 성스럽고 막 누구 하나 딱 선출되면 후광 하나 빵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 뭐 대표적인 어떤 배경들이 나옵니까? 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런다면서요? 네. 일단 뭐 유력한 후보들을 살펴보면 중도의 성향을 지닌 이제 추기경이 가장 처음에 선전을 해요. 가장 네. 많은 표를 받고 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 선거를 거듭하고 또 이제 투표와 투표 사이에 추기경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셔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아무리 닫힌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벨린이라는 추기경에게 이제 시선이 쏠리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테데스코라는 추기경의 시선이 쏠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있는지도 몰랐던 새로운 추기경이 등장을 해요. 사실 이 추기경의 명부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 추기경의 명단이 있고, 그럼요.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그들을 이제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 명단에 없던 추기경이 갑자기 나타나요. 교황만이 알고 있었던 추기경이었던 거죠. 근데 이 추기경이 정말 카톨릭의 불모지에서 와서 어렵게 와서 처음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또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표심이라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거 지금 말씀만 들으니까 뭔가 네. 갇혀진 방 안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못 나오고 토론과 대화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제 나는 솔로가 생각이 나는데 펜션에 갇혀서 근데 좀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거기서도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마음도 계속 바뀌고 자신을 또 어필하는 시간도 주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추기경들 사이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 기도에서 얼마나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선보이느냐, 이 사람이 신념을 투철한가를 이제 또 추기경들이
이제 선보이는 거죠. 그럼 저 랜덤 데이트가 아니라 랜덤 기도 시간 이런 걸 통해서 또 표심이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네. 일단 저는 그 화면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림님이 그 말씀하셨네요. 화면이 예쁠 것 같아요. 미장센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뭔가 그 바티칸 하면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그 방, 네. 그 방의 모습. 네. 또 추기경들도 여러 가지 복식이 있을 텐데 여기 올 때는 정말 최고의 그 정복을 입고 올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모습들이 엄청 멋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화면이 그냥 이제 정지해 놓으면 그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고전 그림. 작품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화면인데 네. 재미있는 것은 사실 바티칸을 다룬 그리고 콘클라베를 다룬 영화들은 종종 있어 왔어요. 최근에는 뭐 두교황 같은 영화도 있었고 또 천사와 악마 같은 영화도 바티칸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바티칸에서 촬영을 못하죠. 그럼요. 네, 특히 이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사스티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티칸 자체의 다큐멘터리나 홍보 영상이 아니면 이제 촬영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주로 나폴리 지역에 있는 카스테라 궁전에서 이제 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션 임파서블 3 같은 경우에도 그 궁전에서 촬영을 했고 우리에게 교황은 있다 같은 것도 거기서 찍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에서 촬영을 했어요. 세트를 만들었군요. 네네. 네. 그리고 그냥 그 성당이나 이런 것들만 만든 것이 아니라 추기경들이 거처하는 곳, 또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으니까 그들이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빠짐없이 고증을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클라베를 하면 외부와 차단되는데 그 차단되는 것도 굉장히 엄중해요.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는 뭐 와이파이도 차단을 하고 무선 수신도 다 차단을 해서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게 도청도 다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현실이 많이 반영된 고증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영화에는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여러분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콘클라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이노센트. 영화 콘클라베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이노센트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노센트를 사전에서 찾으면 순결한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순결하다는 의미보다는 죄가 없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어권에선 죄가 법적인 죄하고 그 신합의 죄로 나뉘지 않습니까? 원죄로 나뉘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신합의 죄가 없다, 이노센트 그런 뜻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음악은 전혀 이노센트하지 않은. 굉장히 불길하죠. 이 순결함이 곧 깨질 것만 같은. 그거예요, 그거 진짜. 네. 누구의 이노센트가 이제 박살날까 이런 어떤 그 엄청난 떨림을 줍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영화로 교황 선출 과정을 소재로 한 콘클라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배우들의 연기가 엄청 중요했을 것 같고 또 뭐 원맨 플레이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한 20명 정도는 연기를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죠? 이게 우리가 저기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 탐형님하고 탐형님 친구들 몇 명만 연기 딱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한 20명은 최소한 포스를 뿜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다 오랫동안 성직에 임했고 신념이 투철한 추기경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아카데미 수상자부터 해서 아카데미의 자수 후보에 올랐던 배우들이 총출동을 하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 주인공인 로렌스를 연기한 랄프 파인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렌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영화 안에서 표심도 바뀌지만 인물의 어떤 신념이나 관념 같은 것들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로렌스예요. 다른 인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진보성, 보수성, 어떤 인종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걸 계속 고수를 하거든요. 근데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흔들리다가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는 인물이에요. 로렌스가 단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로렌스도 덕망이 높다 보니까 혹시 너가 교황하고 싶은 거 아니냐. 로렌스를 교황으로 밀려는 추기경들도 나타나요. 그런데 로렌스는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이제 선대 교황님의 이제 명을 받아서 콘클라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래서 굉장히 청렴 결백을 주장을 하죠.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 투표가 진행될수록 로렌스에게 계속 시선이 꽂히고 이 추기경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는 걸 보면서 로렌스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선 카톨릭 교회가 위험하다. 이러면서 슬슬슬 자신의 그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권력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야, 이것 봐라. 내가 해야 되겠네. 네, 변화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되는 순간이 굉장히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랄프 파인즈가 보여주죠.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주냐면 추기경들이 투표를 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각자 자신의 신념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뽑는 추기경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함께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처음에는 로렌스를 뽑을 생각을 대부분의 관객들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로렌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같이 이제 감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대한 변화의 순간에 관객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혹시 스포일러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로렌스는 네. 이노센트 합니까? 스포일러입니까? 영화를 보시면 스포일러입니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노센트 하지 않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셔야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진짜. 네. 1145님 두 교황 느낌 있네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0043님이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원래 남의 집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랄프 파인즈. 해리포터에서는 사실 볼드모트 역이어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던 사람인데 이분 여기서는 매력 폭발하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볼드모트였어라고 놀랄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혹시 콘클라베에서도 볼드모트 같은 역할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궁금하네. 그 배우가요, 연기 잘하는 게 뭔가요? 이 저널리스트 기준으로는 딱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연기 잘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어머 저 사람 연기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반만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동의합니다. 네. 그냥 연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영화 속에 빠져들어서 다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인물로 느껴졌다라면 그게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고 캐릭터를 대하는 어떤 배우들만의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연기했다라는 생각조차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연기를 잘했다라고 평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작품 말고 다른 작품에 나온 인물 같은 동일한 배우를 누가 얘기했을 때 걔가 걔였어? 가 나오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같은 관객의 평이고 그 업계에서는 뭐 한 장면, 뭐 눈빛 하나 이런 것만 보고도 어쨌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우를 캐스팅할지 말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니까. 뭘 본대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연기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눈빛 점수, 뭐 고개 돌릴 때의 각도 점수 이런 게 있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한 장면의 어떤 활약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이 어떤 한 장면만 뛰어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되는 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이 배우에게 있느냐는 결국에는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퇴장까지 이 사람이 영화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그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딱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1521님 노래 들으니까 더 보고 싶네요. 볼드모트 역인 줄 몰랐어요. 지팡이라도 있었다면 알아봤을 텐데. 지팡이보다는 저 코가 없었어요. 코가 없잖아요. 네. 콘클라베 보면서 뭐 기억에 남는 명대사 있습니까? 이 로렌스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하는 이제 추기경들을 보면서 확신이 가장 두려운 죄다. 이것이 통합과 포용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신의 뜻을 따르고 가장 낮은 곳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추기경들조차도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와중에 로렌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항상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자신이 확신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미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현대의 종교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종교란 것이 힘이 많이 약해졌죠.
과학이 오래전에 그 자리를 대체했고 지금은 돈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설 자리가 많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가장 소외받는 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종교가 지닌 사명인데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 점점 잊혀지는 게 아닌가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진보적인 색채를 지닌 교황들이 했던 얘기들 이 실제로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라는 것이 사실 특정 종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정치로 환원할 수 있고요. 또 개인의 신념으로도 환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느냐, 종교색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고 보셔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영화일 것 같아요. 네. 확신이 가장 두려운 죄다. 콘클라베에서 뽑아낸 키워드로 두 번째 영화를 추천해 주실 차례인데 어떤 영화고 어떤 키워드로 연결됩니까? 네. 똑같이 콘클라베를 다룬 영화인데요. 오, 네. 네,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라는 이탈리아 작품이에요. 네. 네, 제가 뽑아낸 키워드는 종교이고요. 네. 여기서도 교황이 새로 이제 선출이 돼요. 여기서는 콘클라베가 앞에서 빠르게 끝나요. 빠르게 이제 신임을 받는 교황이 선출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교황이 교황이 선출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이제 신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손을 흔들고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요. 교황이 하기 싫다고. 아, 여긴 또 하기 싫은 분위기입니까? 네.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네, 코미디 영화인데요. 네네. 교황이 하기 싫다고. 코미디 영화군요. 네, 뛰쳐나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사실 교황이 종교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 바티칸 시국의 지도자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세세하게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 바티칸 시국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교황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러 나가는 도중에 아예 도망쳐버려요. 교황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는 것은 반어법적인 제목이고요. 네. 이 교황이 그렇게 우울증을 겪고 교황 자리를 하기 싫어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종교란 무엇인가 묻거든요. 이 앞에서 콘클라베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분명히 할 일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다. 그것을 긍정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영화라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에 있어요. 그런 건 없다. 라고 아주 허무주의적이고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웃깁니다. 재밌어요, 이거. 네, 신기한 영화죠. 좀 코믹하게 흘러가는군요. 네,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골라왔습니다. 야, 같은 콘클라베를 놓고 같은 교황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아예 다른 관점에서 네. 볼 수가 있네요. 네.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콘클라베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허무주의나 냉소는 지금 시대에는 좀 이제 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든 모자라지만 끌고 가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콘클라베가 저는 더 끌렸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억에 남는 로렌스의 명대사가 확신이 가장 두려운 죄라고 했는데 중간에 네. 내가 해야겠다라고 확신이 바뀐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흔들리는 순간이죠. 그 대사는 사실상 좀 초반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현명했던 자조차도 눈이 가리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로렌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원 제목이 하베무스 파팜이에요. 교황 선출 직후에 발코니에서 선포하는 라틴어 선언문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일단은 우리에겐 교황이 없다라는 것이 네. 이 영화의 메시지인데 네. 이걸 좀 비트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이 영화의 이제 감독이 난니 모레티 감독이 이태리를 대표하는 거장인데 네. 이 감독은 항상 부패한 정치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가 시선을 가톨릭 교회로 돌렸을 때 대체 얼마나 날선 영화를 만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는
약간 허무주의적인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서 그것도 약간 반어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제목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게 좀 더 코믹하고 재밌어요. 네, 하베무스 팝하면 뭔가 콘클라베처럼 뭔가 장엄하잖아요. 네, 이거 하베무스 팝팜이라는 이 라틴어 자체도 교황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아, 있기는 그렇군요. 해요. 네. 그 뭐 이태리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라틴어로 돼 있으면 뭔가 장엄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그렇죠. 제목이 일단 장엄하게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황 선출에 관련된 그 내용을 주제로 한 두 영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3560님이 랄프 파인즈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도 인상 깊은 연기를 했죠. 8299 이게 같은 사람이었군요. 8299님 같은 소재를 완전 다르게 표현한 게 재밌네요. 근데 왠지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가 좀 더 와닿네요. 누구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라고 하셨어요. 자,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교황을 소재로 다룬 두 편의 영화 에드워드 버거의 콘클라베, 난니 모레티의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